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제는 물류 1급 5강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5강이 되고요. 이론 말고 실기가 또 있는데 실기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이 유튜브로는 최신 기출문제 풀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서 잡아주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온라인 강의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 서류에 대한 내용이죠. 선적 서류라는 것은 수출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제서류, 모든 서류를 얘기합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그냥 서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출자는 화환어음의 담보 서류로 선적 서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수입자는 수입 물품의 인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신용장에 기입된 대로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필수 서류와 기타 서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 필수 서류는 선화증권, 그 다음에 보험증권, 그리고 상업 송장입니다. 딱 3개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예,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선적 서류 중 필수 서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부속 서류라고 하는 기타 서류에는 뭐가 있느냐? 포장 명세서.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품질 증명서. 그 다음에 검사증. 그리고 용적 및 중량 증명서 등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섞어요. 그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참고해서 여기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송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무역 부분은 핵심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나오는 애들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운송 서류는 꼭 나온다는 얘기죠. 선화증권과 항공화물 운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둘 다 물품 운송에 대한 인수 확인증인데 역할이 좀 틀려요. 그걸 갖다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가지고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BL이라고 표현하는데 Bill of Lading이라고 부릅니다. 운송위탁인과 운송회사 간에, 즉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한 해상 운송 계약을 근거로 해서 누가 발행해줘요? 그죠?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라는 얘기죠.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수령하고 확인하는 운송 목적지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만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증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선화증권의 소지자는 선박회사에 대해 화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화물에 대한 소유 권리뿐만 아니라 채권으로서의 효력도 가집니다. 하지만 얘의 특징이 또 뭐냐? 지시식. 지금 뭐가 아니에요? 기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름이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명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얘는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특징들 시험 문제에서 요 밑에 있는 에어웨어 빌과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 이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부르는 에어웨어 빌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화물의 수령증인 건 똑같아요. 그리고 영수증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관 신고서의 역할도 해요. 근데 유사는 하지만 얘는 뭐가 있어요? 이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무슨 역할을 한다? 이 작성에는 운송 의뢰인이 작성해줘요. 운송 의뢰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개인에게 작성을 해주고요. 발행 시기는 얘는 그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에 실리면 발행을 해주겠죠. 선박회사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있고 창고 반입 후에 발행해 줍니다. 자,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얘는 뭐라고요? 기명식이야, 기명식.
즉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얘네 둘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섞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신용장에 있는 내용들은, 기타 증권들은 뭐냐면 뭐 운송 서류에서 철도 화물 상환 증이라든가 뭐 트럭 화물 상환증이라든가 뭐 비슷한 선화증권과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오프라인 때 보도록 하고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증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알고 계신 그 보험이 맞아요. 그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운송 과정 중에서도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로 한 약속을 우리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회사에다 지불하는 거겠죠. 운송화물에 대한 보험 성립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보험증서나 보험승인서가 보통 간혹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험증권은 운송 거래마다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개별 보험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은 유통성 증권이어야 되고요. 보험을 확인을 위해서는 약관이 꼭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로서의 보험증권은 해상보험증권. 당연하죠. 선적 서류는 배를 뜻하니까요. 자, 보험증명서는 동해 물품이 반복적으로 운송될 때마다 사전에 발급받는 포괄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물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승인서는 보험 가입이 완료됐다는 사실에 대한 영수증 수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증권 한번 봤고요. 해상보험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사고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자, 해상보험 계약 당사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받아 해상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자, 그리고 보험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 보상받는 피보험자, 이렇게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출입 매매계약에 보시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인코텀즈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FOB 계약에서는 수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됩니다. 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CIF를 쓴다 했죠. CIF를 쓰거든요. 부보 보면은 110% 정도. 여기서는 수출자가 계약자가 되고 수입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보 보면은 110% 보통 이렇게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자, 상업 송장 볼까요? 송장이란 거는 원거래에 떨어진 매도인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선적 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 명세서입니다. 상업 송장과 공용 송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무역거래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업 송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수출자가 작성해서 환원 및 다른 선적 서류들과 함께 보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수입업자에게. 그럼 상업 송장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단가. 예를 들면 부대 비용. 뭐 단가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부대 비용. 그리고 뭐 보험료, 총금액, 지불 방법, 지불 시기 등등등 해서 거래 계산서 및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환원의 발행 금액과 상업 송장의 총액이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수입 통관 시에 세관 신고서의 증명자료의 역할도 하다 보니까 달라지면 안 된다.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서류는 앞에서 봤던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인데 포장 명세서가 그나마 좀 나아요. 포장 명세서는 패킹 리스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좀 ERP 실습에서도 한번 입력해보는 그 실기 문제도 있고요.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포장된 물품을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를 갖다가 우리가 포장 명세서라 부릅니다. 이 안에 보시면 포장 번호, 뭐 단위별 명세서, 순 중량, 총 중량, 뭐 그로스 톤수, 뭐 네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장별 뭐 카톤 넘버 그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 CBM, 부피를 뜻하죠. 용적을 뜻하는 용어들, 그런 것들이 갖다 여기에 명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ERP 하시는 분들은
실기 시험 준비하면서 패킹 리스트를 갖다가 작성하는 실기 시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실기를 한번 다룰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수출자의 물품확보인데요. 수출자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여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품들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모두를 갖다가 우리 회사가 다 만들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원자재나 완제품, 부품을 갖다가 받아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내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로부터 부품이나 원자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내국에 있는 그 물품 업체들도 결국 수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거래의 수출을 위한, 외국 거래를 위한 국내 거래, 수출을 위한 국내 거래에서도 뭐가 이용이 된다? 원래는 내국 신용장이란 걸 우리가 발급해서 쓰게 된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란 걸 보통 로컬엣이라고 부릅니다. 로컬엣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컬엣은 원래 해외 무역거래인 원신용장, 마스터 LC를 수재한 수출자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용 완제품 또는 그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국내 조달이죠. 국내 조달업체로부터 납품받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아까 원신용장이라 부르는 마스터 BL을 근거로 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은 수출 신용장, 즉 원신용장을 수재한 수출자고, 국내에는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 구매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의 개설 은행은 일반적으로 수출장의 거래은행, 우리 원래 거래은행이 개설 은행이 되고요. 내국 신용장의 수익자의 대금 지급을 약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국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은 수출자는 무역금융과 개설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해서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를 국내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 신용장도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자의 그 내국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용 완제품 공급자가 있겠죠.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지만 수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그 우리 회사, 우리 국내에 그 부품업체도 이 사람 누구한테 납품하는 거예요? 이 원신용장을 가진 기업에 납품을 하지만 결국은 이 부품업체도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수출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뭘 해줘야 된다? 무역 혜택을 줘야 되죠.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세, 영세 그런 걸 적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매출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나중에 배우시게 된다. 그래서 원 수출자인 구매자의 수출 여부에 따라 상관없이 내국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회수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 때문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을 하는데, 이게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국 신용장 개념만 잡으면 돼. 뭐라고요? 원 신용장 마스터 LC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내 조달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다? 내국 신용장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국 신용장 개설 한도가 안 돼.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도 거래는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화 획득용 원료, 외화 획득용 원료, 그 다음에 구매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내국 신용장 지급 규정에 의해서 누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발급해주는 서류야? 얘는 외국한 은행장이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뭔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내국 신용장의 개설을 못하지만 얘도 수출할 수 있어 라고 결국에는 외국한 은행장이 발급해주는 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구매 확인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국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게 실적을 인정해주고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해줍니다. 하지만
자, 이 신용장이란 건 누가?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국 신용장도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구매학에서는 보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거 차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가끔 나오겠습니다. 구매학에서. 자, 이제는 수출입 통관 실무가 남았는데요. 수출 통관 절차는 수출 신고를 해요. 신고하겠죠? 처음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를 받겠죠. 신고 심사를 받고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수출물에 대해서 뭐 합니까? 수출물에 대해서 검사 받겠죠. 그래서 수출 검사 받습니다. 검사 받고 신고서를 수리하겠죠.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수리. 신고 수리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필증. 필증 교부까지 이루어지면 끝이 되겠습니다. 신고 수리하고 신고 수리로 바꿔볼까요? 신고 수리. 신고 수리. 그다음 필증 교부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신고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필증, 요거는 시험 문제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관장은 수출 신고 필증을 발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며칠? 그죠? 30일 이내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선적을 해줘야 된다. 선적. 필증 교부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선적을 해줘야 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뭐? 이 중에서 30일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절차 통관이 있죠. 수입 절차 통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통관 절차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 마찬가지로 신고합니다. 수입 신고하고요. 그러면 신고서 서류 심사를 해야 되겠죠. 서류 심사 이상 없는지. 이상 없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검사합니다. 물품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 수리하겠죠. 수입 신고 수리합니다. 똑같아요. 절차가. 그 다음에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그 앞에서 우리 세관장이 수출에서는 30일 이내에 신고서 발급되고 30일 이내에 선적해라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현재 이전에는 날짜가 있었어요. 교재에. 근데 지금 요번에 나온 수입 통관 절차의 그 교재에 보시면 세관장은 관세법 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한 수입 신고를 뭐하게? 지체 없이 수리하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수입자는 수입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나중에 시험 문제에 뭐라 나온다? 여기에 30일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수입 신고 필증이 되면 30일 이내에 그 신고를 해서 그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세가 있죠. 마지막 관세입니다. 관세는 한 나라의 경제적 경계, 관세선이라는 건데 이 관세라는 거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 관세선을 통과하면 내국 물건, 국내 물건이 되는 거고요. 관세선을 나가면 외국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는 국경선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자유항의 경계 또는 관세 동맹을 체결한 동맹국까지 확대도 할 수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가 돼 있죠.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을 따릅니다. 나머지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산정에 대해서도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관세에서 환급이 있죠. 환급제도. 관세 환급제도에서 딱 하나만 알고 갑시다. 뭐냐면 간이정액 환급제도예요. 간이정액 환급제도. 과거에 시험 문제 좀 나왔었어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수출 물품별로 사전에 정해놓은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의해 산출 방식을 갖다가 적용하는 건데 개별 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누구? 그죠. 중소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뭐다? 얘란 얘기죠.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가 주관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문제가 많이 접해지다 보니까 틀리는 게 좀 약해지긴 했는데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늘은 그 수출 쪽에 들어가시면 용어들이, 저도 지금 그 정리된 걸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읽고 있는데도, 정리해서 읽고 있는데도 버벅거리거든요. 공부하실 때도 얘네들이 섞여요. 섞이다 보니까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 정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갖다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급을 끝났습니다. 1급 정기가 끝났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커트가 70점이죠. 2급 같은 경우에는 커트가 60점입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갖다가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는 뭐가 더 들어가요? 단답형이 들어가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점도 상이에요. 배점도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ERP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는 배점이 2점밖에 안 되고요. 객관식이 3점이고요. 주관식이 4점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갖다가 집중해서 어디에다가 선택의 포인트를 맞출 것인지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 주관식은 거의 다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식은. 그래야 70점을 넘길 수 있다. 그래서 2급과 1급 차이는 무역 부분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로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세밀하게 공부를 조금 더 해줬느냐, 그걸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ERP 프로세스에서도 무역 부분이 들어가면 1급, 무역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2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지금 물류 1급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생산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생산은 어차피 지금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도 3월 23일에 있는 ERP 시험을 기준 잡아서 지금 2급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준비해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생산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어차피 ERP 부분은 공통이라서 ERP 부분이 나중에 헷갈리시고 생각이 안 나면 앞에 유튜브로 올려놨던 ERP 부분을 참고해서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과목 모두 인사, 회계, 생산, 물류, ERP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분야, 물류면 물류, 그 다음에 생산이면 생산, 인사면 인사, 이론이 들어가는 것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ERP 부분은 공통적으로 공부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역 부분이 끝나면서 물류 1급, ERP, 정보관리사 강의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생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